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미주은 채널 관련된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쁩니다. 빨리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오늘 중요한 미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방송을 여러분들께 꼭 보내드리고 오늘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바쁜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역시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의 마감 상황을 체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3%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0.00이니까 그냥 횡보했네요. 나스닥이 0.73% 정도 껑충 뛰어 오르면서 가장 좋은 지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중소형주가 많이 들어있는 러셀 2000 역시 0.34% 올라갔다. 따라서 어제 장세는 괜찮았습니다.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고요.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모습을 보시면 C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7.3% 넘게 껑충 뛰어 올랐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굉장히 좋은 뉴스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면서 7% 상승했고요. 스킬즈가 6.19%, 투일리오가 5.86%로 간만에 좋은 모습 보였고요. 프로테라가 5.85%, 클라우드 플레어 굉장히 좋죠. 요즘에 5.6% 껑충 뛰어 올랐고요. 세렌스가 4.45, 줌이 4.21%,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3.08%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크리스퍼입니다. 5.67%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있다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텔리아 역시 2.13% 떨어졌습니다. 유니티가 1.06%, 코인베이스가 1.02,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0.95% 정도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두 가지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FOMC라고 부르는 연준의 미팅에 미닛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팅 미닛이라는 것은 그 미팅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러한 다큐멘트를 얘기하는데요. 미닛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제가 연준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낸 미닛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써 있죠.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를 우리가 줄여서 FOMC 미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난 미팅은 9월 21일에서 22일에 양일에 걸쳐서 이제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요. 그리고 나서 미팅 미닛이 오늘처럼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좀 긴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 이 다큐멘트를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기사로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발표됐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서머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number of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그 연준의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였냐면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다. 자, 영어로 지금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문구가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던 그런 문구입니다. 이 substantial이라는 것은 중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further progress라는 것은 진전을 보이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계속 세 달에 한 번씩 TV 앞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중대한 그 진보가 나타나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테이퍼링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 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Substantial Further Progress가 드디어 이제 달성이 돼 간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관련된 이런 중대한 그 진보냐면요. Maximum Employment다. 따라서 연준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연준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꼴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고용률을 최대화시킨다. 이것이 첫 번째 꼴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연준이라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즉 고용의 극대화는 이제 다 됐다. 더 이상 이제 고용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페드의 오피셜, 그 관련자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이제 프라이스 스테이빌리티라는 것은 가격의 안정화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따라서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2%를 밑돌았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2%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2%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같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2%를 넘어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달성했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모아진다는 그 미팅 미닛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FOMC는 또한 그래서 디스커션을 했다. 토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플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계획은 테이퍼링을 언제 하는가.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근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마켓에 뿌려졌던 돈을 조금씩 줄여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팅 미닛에 따르면요. 이러한 테이퍼링은 이제 컴플리트니까 완료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의 완료가 되냐면 2022년 내년 한 중순에 완료가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2022년 중순에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에는 스타팅을 해야겠죠.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테이퍼링 프로그램이 이제 at the end of this year니까 올해 말부터는 시작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monthly reduction이니까 매달 어느 정도 이 돈 푸는 것을 줄여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 빌리언을 우리가 트레저리 시큐리티에서 줄여 나간다. 지금 연준에서 국채 채권을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이 채권의 그 매수량을 10 빌리언씩 줄여 나간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매달 80 빌리언을 사고 있거든요. 따라서 80 빌리언 사던 거를 10 빌리언씩 줄여 나간다면 총 8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5빌리언씩 줄여 나간다. 어디 부분에서 5빌리언을 줄여 나가냐면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따라서 주택 담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규모는 지금 현재 40빌리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40빌리언씩 매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40빌리언을 매달 5빌리언씩 줄여 나간다면 역시 8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는요. 테이퍼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한 8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을 이번에 FOMC 미팅 미닛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모습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이유는요. 지금 FOMC가 발표한 내용이 그닥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 회의록에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rise more than expected니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이제 오일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영향이 큰 파급 효과를 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넘버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컨슈머 프라이스는 지금 전반적으로 했을 때 0.4% 9월 달에 올라갔다. 따라서 8월에 비해서 한 달 만에 0.4%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작년도의 물가랑 비교를 해보면 year over year니까 5.4%가 올라갔다. 따라서 5.4%라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물론 이제 작년에 물가는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서 5.4%를 가지고도 시장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 가격 그리고 에너지 코스트를 빼고 익스클루딩이라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거든요. 이 두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 0.4는 0.2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5.4는 4%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식료품비 역시도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이 두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그리고 푸드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반면에 유즈드카, 중고차 가격이죠. 중고차 가격이 올해 초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최근에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즈드카, 중고차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특정 부분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커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존, JD.com 그리고 월마트가 가장 좋은 이커머스 탑픽이다.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레포트는 이커머스 마켓, 이커머스 시장에 관한 레포트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를 한 거죠. 자, 이 레포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톱 홀리데이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커머스가 굉장히 화랑인데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예상이 된다. 2022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말에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 이유, 12월 달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내년에 가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아마존, JD.com 그리고 이제 올드스쿨 리테일러라는 것은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리테일러를 얘기하는데요. 타겟, 월마트 이렇게 네 가지의 주식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커머스는 리메인 남아있을 것이다. 탑 그로스 인더스트리 최고의 그 성장을 기록하는 산업 분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의 성장률은 약 15%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수치는요. 작년에 그 성장률 23%에 비하면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자,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커머스라는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작년에 굉장히 좀 특별한 해였잖아요.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 코비드가 이제 잠잠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외면할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울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15%를 추가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봐서도 이커머스라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커머스를 경험한 이상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한번 진화하게 되면 다시 퇴보하지 않는다는 저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한 얘기하기를요. 이커머스 시장은 슈드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 어디에서 베네핏을 받냐면요. 세브럴 그로스 드라이버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성장 동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5년이네요.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펄처싱 패턴입니다. 펄처싱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을 얘기하죠. 우리의 이제 헤빗을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습관들을 여기서 예를 두고 있냐면 increases in local delivery service.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전만큼 샵에 가서 직접
직접 사지 않고요. 잠깐만 이제 배달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서 예전에 비해서 시장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쿠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 서비스를 받아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제 이커머스가 대세가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밖에 나서 살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의 추세, 이커머스의 장점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기사에도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제 가장 전망이 좋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소개가 됐지만 사실 클라우드 쪽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 광고라든지 스마트 홈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배송센터, 즉 딜리버리 쪽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요, 레포티들이 보도가 되기를 롱 레인지 카르고 제시라는 것은, 롱 레인지는 이제 장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화물용 제트기를 살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이어 고용할 것이다.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플라이트 크루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강력한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요, 다이렉트리하게 직접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나 쪽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생산된 물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어느 정도로 배송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인텐시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추가로 살 거냐면 10대 정도의 에어버스 A330를 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몇 기인지 정확하게 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개조된 형태의 그 카르고 전문 보잉 777을 몇 대를 더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에어버스 그리고 보잉 777은요, 2022년이니까 내년에부터 드디어 이제 운영을 시작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죠. 자, 아마존이 이렇게 그들의 항공 산업 쪽에 확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상당한 경쟁력이 상상될 가능성이 있다. 자,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냐면 지금 UPS라든지 FedEx 같은 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를 배송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FedEx라든지 UPS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배송센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 처음에 2016년부터 이제 배송 쪽에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75대의 그 비행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잉 777은 몇 대를 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10대를 구입하잖아요. 만약에 보잉 777의 그 구입 양이 뭐 20대 가까이 된다면, 뭐 15대 이상 된다면 지금 10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배송 기업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요,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G스케일러 두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요, 그들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천하무적이 됐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를 함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무려 7%나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즈가 이번에 7%가 올라갔는데 브로커리지 컴퍼니인 CFRA가 드디어 커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준 레이팅이 바이, 매수 의견을 주면서 좋은 효과를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CFRA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제니스 퀘그입니다. 자, 제니스 퀘그는요, 프라이스 타겟을 317을 줬습니다. 자, 317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17 나누기 지금 270이잖아요. 270.44 해보면요, 자, 17.2%, 따라서 앞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2개월 안에 17%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프라이스 타겟을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근거를 들여주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컴퍼니,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해빙,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이 에피카시, 에피카시는 얼마나 효능이 있는가,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은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큐리티 브리치가 나타났을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잘 잡아내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low false positive rate라는 것은 이 시큐리티 브리치를 잘 잡아낼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경보음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일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위에 있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퀘이라는 전문가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기를 사이버 보안 그 능력을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춘 기업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레이 에어리어다. 아직은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준비가 돼 있다. 뭐 어떤 준비가 돼 있냐면 원스톱 쇼핑 타입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품을 개발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부분에 고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브로더 베이스니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다.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의 주인공은 업스타트인데요. 업스타트의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업스타트의 주가 차트를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업스타트의 주가가 3.5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5일간의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8.82%나 됩니다. 단 일주일 만에 9% 가까운 성장을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원먼스를 클릭해보면 28%가 넘어갑니다. 한 달 동안 28%면 굉장한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차트를 보면 주가가 무려 230%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6개월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러한 짧은 시간에 230%라는 폭풍 성장을 해준 주식이 업스타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차트를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죠. 지금 1000%잖아요. 1000%는 10배입니다. 따라서 단 1년 만에 10배 성장한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업스타트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저는 총 3가지의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장기 투자를 해야겠구나. 장기 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가 이 주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스타트라는 주식을 잘 고른 투자자가 있다고 해도요. 만약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아니면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한 1년 전 정도에 업스타트를 매수하시고 아직까지 팔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엄청나게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굉장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분산 투자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을 매수한다면 업스타트가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업스타트 하나만 딱 골라서 산 사람은 많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렇게 운이 좋아서 한 종목 정도는 굉장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요. 떨어지는 주식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0%가 맥시멈입니다. 100% 이상의 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빵이 돼야 100%니까.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업스타트가 보여주듯이 1000%도 가능한 것이 주식 투자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익은 무한정하고 손실은 이 100%로 막혀있는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식을 골고루 보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많은 주식들이 이러한 그 폭풍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타이밍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업스타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그 타이밍을 기다려 왔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기다리셨던 분들, 6개월 전에 기다리셨던 분들, 3개월 전, 1개월 전, 그리고 지난주에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가 1000%나 올라간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의 앞날을 예상하기보다는요.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역시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스타트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전에 제가 업스타트 관련 기업 분석 끝판왕을 전해드릴 때 업스타트의 하나의 약점이 뭐였냐면 함께 일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은행의 수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유니언, 신용조합의 수가 너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어바운드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새로운 기관과 이번에 협업을 한다는 거죠. 어바운드 크레딧 유니언은요. 켄터키 주에서 가장 커다란
커다란 신용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이냐면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이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파이낸셜 쪽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건전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퍼스널 론을 일단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퍼스널 론을 업스타트가 자랑하는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랜딩, 대출 서비스를 이제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자, 이렇게 켄터키 주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기관과 이번에 협업을 함으로써 마켓이 넓어지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업스타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러한 그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PE 레이시오를 포워드를 보시면 239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숏 인트레스트, 즉 지금 공매도율을 보면 8% 가까이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죠. 언제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우리는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이커머스 산업 분야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산업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핀테크인데요.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코비드 때문에 몇 년 정도의 발전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냈죠. 자, 그만큼 핀테크의 장래는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경쟁 또한 굉장히 좀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비슷한 층에 어필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죠.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기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오토노머스 리서치라는 그 투자 기관,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티안 볼루라는 사람이 이번에 로빈후드의 주식을 커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니셜 레이팅을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도 역시 이번에 이제 커버를 시작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니까 매도해라.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레이팅을 주면서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주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로빈후드가 지금 이머징 나타나고 있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위너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너냐면 니오 브로커즈, 니오 뱅크는 길에 없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오 브로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따라서 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브로커를 얘기합니다. 브로커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빈후드라는 기업은요. 컴피팅한다. 경쟁을 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냐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제너레이션 Z 세대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는요. underserved demographics다. 따라서 이쪽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래소는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로빈후드는 이러한 젊은 층에 집중을 하면서 2020년, 2021년 동안 굉장히 좀 엄청난 사용자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그 레비뉴, 매출의 성장률은 어디에서 이제 드라이브가 될 거냐면 increase monetization, 따라서 지금 사용자는 많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러한 사용자를 통해서 다른 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립토 서비스라든지 랜딩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트리플, 3배 정도로 올릴 수가 있다. 뭐를 3배로 올릴 수 있냐면 average revenue per user니까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이 그 규모가 3배 정도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면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만약에 사용자의 수가 전혀 늘지 않아도 매출이 3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이 더 보이는데요. 인터내셔널 익스펜션, 따라서 지금은 그 미주 쪽에만 한정돼 있는 로빈후드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아 아니면 유럽 쪽에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요 55달러를 줬는데 그 얘기는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코인베이스는 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해줬는지 살펴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루징 마켓 시어니까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테이크 레이트도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 테이크 레이트라는 것은요, 전체 거래되는 대금 중에서 수수료로 몇 퍼센트를 받아들이냐, 요걸 얘기하는데요. 원래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수수료 레이트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수수료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수료를 더 조금씩 더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 이렇게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160을 주고 있는데요. 160달러는 현재 주가가 지금 246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빈후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코인베이스는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는 가지고 있고요. 로빈후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두 기업을 조금 비교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UiPath라는 종목이 아주 오래간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4%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UiPath가 팀업한다. 팀업은요, 이제 콜라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클라우드 컴퍼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했을 때 데이터의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스노우플레이크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iPath는요, 이번에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파트너십을 스노우플레이크랑 맺는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 컴퍼니고요. 자, 이 두 기업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UiPath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는 툴이 있는데 이 인사이트라는 툴을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에 연동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iPath가 가지고 있는 UiPath 인사이트라는 것은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애널리틱 솔루션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 UiPath의 대표적인 비즈니스죠. RPA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로보틱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보시면 생각이 좀 쉽게 되시냐면, 그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그 로봇가 구동한다. 따라서 사무 자동화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 이번에 연동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요, UiPath의 고객들은요, 굉장히 그 장기적인 히스토리컬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동화가 계속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사무 자동화가 앞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요, UiPath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작업들이 그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머신 러닝은요, 데이터가 늘면 늘수록 기능이 향상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 뛰어들므로써 이 두 기업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사무 자동화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발전할지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갖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자 편집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먼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크리스퍼가 이번에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 마켓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외부 유전자 면역 항암제의 임상 결과 그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CAR-T 테라피라는 것은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화요일 날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화요일 날 떨어진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슷한 기업이죠. 인텔리아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그 유전자 편집 기업들이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크리스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한 8.2%가 더 떨어지고 있었는데 마감 시향을 보시면 한 5.6%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약간은 손실이 만회가 된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 에디티드니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T셀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T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면역을 담당하는 셀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T셀을 밖으로 빼내서요, 신체 밖으로 빼내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화된 셀을 만들고 다시 인체로 투입을 하는 이런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이 치료법의 이름은 CTX11 치료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면역 항암제인 CTX110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투자자들을 흥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 발표된 리절트 결과에 따르면 카본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이제 임상 실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CTX110는 58%의 리스판스 레이트이 나왔다. 따라서 전체 그 임상 실험자 중에서 58% 정도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완벽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38%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수치만 보면 사실 이게 성공적인 건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전체 참여자 중에서 58%는 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커리징 리절트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크리스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봤을 때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레이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2022년 1쿼터 1분기에는 찾아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자, 두 군데의 그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 먼저 스티플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버넷 같은 경우는요, 홀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요 많이 내렸습니다. 139에 있었던 프라이스 타겟을 101로 내렸고요. 반면에 하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에드워드 텐토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냈고요.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18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베스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번에 이렇게 DV 발생한 거, 주가가 떨어진 것은 바잉 오퍼추니티다. 따라서 지금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 임상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척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인텔리아인데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역시 좋은 소식 하나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콜라보를 한다라고 써 있죠. 어떤 기업과 콜라보를 하냐면 스페어링 비전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그들은 개발한다. 오큘러 테라피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죠. 오큘러는 이제 눈에 관계된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그리고 스페어링 비전이 손을 잡는데, 스페어링 비전은 어떤 회사냐면요, 제노믹, 즉 이 기업 역시도 유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이요 전략적인 콜라보를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둘이 손을 잡고 개발을 한다는 거죠. 노블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둘이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한정돼 있냐면 눈에 관계된 그 병에만 관련된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콜라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스페어링 비전에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를 준다. 따라서 베타적인 독점권을 준다는 거죠. 어떠한 독점권을 주냐면 이번에 이제 인텔리아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 3개까지, 여기 보시면 3 오큘러 타겟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개의 치료법까지 독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판매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에 반해서 그럼 스페어링 비전은 뭐를 주냐면 이번에 리드하고 펀드를 한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요, 그 스페어링 비전이 돈도 내고 자금도 조달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것도 역시 스페어링 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스페어링 비전이 리드를 하는 대신 라이센싱 계약이 돼 있겠죠. 따라서 인텔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 먼저 에퀴티 오너십을 가져간다. 따라서 스페어링 비전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10% 정도 받을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페이먼트 옵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0밀리언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퍼 프로덕트니까 하나의 치료법 상품이 나올 때마다 20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요. 물론 로열티는 따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스페어링 비전이 치료법을 판매하면 그 매출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가져간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전자 가히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치료법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라이센스 피가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인텔리아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미래의 모습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요, 그 빵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애플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그 빵 주식들이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주가의 하락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두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d there are those reports of possible production cuts. Those are making the rounds today, and the street is weighing in, Joe, en masse, led by Katie Huberty, Morgan Stanley. Buy the dip is her view on the back of supply-driven disruptions. She says overweight, reiteration, 168 is the price target. JP Morgan, production headwinds change timing of the upside, but not the magnitude. Evercore ISI, death taxes, unconfirmed rumors of iPhone production cuts. You want to make sense of all of that. For a stock, by the way, that was below 140, it had a nice move above that, and let me check it as we speak about it here. We'll throw it up on the screen, too. So it's right at 140 now, trying to get back towards 157, which was its 52-week high. Yeah, so very, very critical to the direction of where the S&P is going to be is all these mega cap equity names, what ultimately they're going to do. I agree most with the JP Morgan note. I think now the question of how quickly the magnitude of the upside is realized, that's really the way you have to think about Apple. I'm not going to get out of Apple, but I think now maybe you prolong a return to the previous all-time high if you expected that to come sooner. I think this is more really about Broadcom, more about Texas Instruments, which both of those names are so critical, whether it's the wireless component contribution or the OLED display contribution from each of these names. I think the second derivative trade is impacted here. I don't know if Steve has Skyworks on, but that certainly is going to be impacted here. So I think it's the derivative of Apple. By the way, Scott, I don't think this news is surprising to anyone. I mean, we clearly have a very critical challenge here for the entire country and the world as it relates to the supply chain disruption for these semis. And they are so integral in everything that we're doing. So I'm not going to sell out of Apple on this, but I'm going to understand that this is certainly that's going to create a little bit of a pause element. Nasdaq's having a pretty good day. It's up nearly 60 points, shy of 0.5%, Liz. These mega caps, Apple included, are correction territory. I mean, they're 10%, most of them, off of their 52-week highs. Whether it is Apple right at 10%, which is down 5.5% over 1 month. Amazon's down 14% off of its high. Facebook's down 15.5%, and it's had its own issues. I totally understand that. But nonetheless, we keep them within the group. Alphabet's loss and Microsoft's loss has been less severe. We'v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se stocks to the overall market. If you're going to avoid the deeper correction that the likes of Mike Wilson continue to call for, you better not have a further breakdown in these names. That's right. And that just further proves the point that I made earlier. I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new highs. We can't really make new highs unless we have new strength in these big cap names. And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that through the end of the year. I think the Fed still tapers regardless of some of these headwinds. And when tapering occurs, that's going to raise the long end of the curve, which continues to pressure these names. But it does bode well for some of the things that would be sensitive to the shorter end of the curve. Dividend payers, financials. So if we're talking about buying the dip, I would buy the dip on financials in this space. But those big cap tech names, over the long term, still positive on tech, still positive on healthcare. But over the next 90 days, I don't think that this is a buy the dip scenario. I think this is a scenario where we need the average stock to come back and drive the indexes to a point where we're still positive on the year. Maybe we go down a bit more from here, 4 or 5%. We make it back by the end of the year. But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anything astronomical by December 31st.